특집 주식명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 연휴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를 우리가 정말 잘 쉬고 돌아왔더니 급락장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당장 내일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좀 불편하다, 쑥스럽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00번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원활하게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집 주식명가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주식명가 1부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되신다고 휴일도 반납하신 두 분 나오셨습니다. MTNW 박영호, 김민재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평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더 즐겁습니다. 두 분과 시장 전망부터 한번 찾아볼 텐데요. 박영호 위원님. 네, 지난주 추석 연휴 직전에 반등세를 보였다가 연휴 끝나고 돌아오니까 정말 코스닥이 4%나 밀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난 주말에 좀 약세를 보였던 것들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엔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장이 좀 지지를 받았고 미증시도 역시 반등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주말 기간에 조금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하고 지수를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할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고 예상되지 않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문제는 예상되지 않았던 시나리오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강도가 조금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에 바로 반응한 게 유가거든요. 유가가 4% 정도 올랐는데 유가가 예상보다는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한 4% 이상 떨어졌다가 4% 올라서 지금 한 86불 정도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추세를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기 보기에는 사실 그 하마스의 그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휴전 상태, 이스라엘도 무언가 협정을 맺어야 되는 이러한 그 실정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아마 좀 약세를 보일 것이고요. 이 영향으로 내일도 우리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겠지만은 지금 시장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아주 정말로 큰 임팩트가 없다면은 1차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주는 이러한 패턴을 보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반등을 예상을 했었는데 새로운 이슈와 그다음에 그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추세를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긴 중동의 전쟁 이슈가 이제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고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도 보니까 다행히 상승했더라고요. 나스닥이 1%나 올랐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기대도 되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좀 휴장이었던 게 사실 아쉽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저는 뭐 옆에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연동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러한 부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증시가 좀 하락 조정을 받는 부분은 유가의 상승에 따른 이 CPI에 대한 부담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PI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꽤 큰 폭의 낙폭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쟁 이슈 때문에 사실 유가가 그럼 그렇게 크게 반등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사실 WTI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반등폭이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즉 돈들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유가를 지금 그렇게 크게 반등할 거다라고 아직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베팅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급등 유가에 대한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즉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 지금 사실 AI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증시에서 가장 호실적으로 항상 예상할 수 있는 쪽은 바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횡보를 하면서 지수는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하이닉스는 잘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락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찍었던 저점 수준을 지금 잘 지켜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갑작스러운 이슈 때문에 증시가 약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요일장의 반등을 반납한 건 사실상 조금 아쉽지만 한국의 내일장이 열렸을 때 그렇게 크게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뭐 한 달 넘게 계속 수직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차트가 한번 띄워진다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됐을 때 작년 7월달과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 찍었었던 저점 수준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굉장히 거의 1년 가까이가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 하락을 멈췄었던 가격대 근처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즉 금리 인상기에 바닥을 찍었던 자리 근처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스피가 지금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가격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 이슈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뭐 PER 몇 배, PBR 몇 배가 또다시 뉴스에 나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영향은 사실상 받겠지만 그렇게 지금 유가가 크게 반응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S&P나 뭐 이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지수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내일장에 좀 투매가 나올 수 있겠지만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버티시면 분명히 반등세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유가 상승세가 크지 않고 양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저평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 살펴봤고요. 부디 내일장 좀 큰 반등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섹터 전략으로 한번 좁혀볼게요. 이번에 박용호 위원님. 네, 위원님은 어떤 쪽을 좀 유망하게 보세요? 김민지 의원님이 이전에도 계속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런 AI 쪽에 AI 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춰 주셔가지고서 정말로 좋은 장세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섹터 이후에 우리가 다가올 섹터를 한번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반도체 섹터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그동안의 시장에서 사실 그 천덕꾸러기 꾸러기였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상승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고 있는 거는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HBM. 우리가 이제 GPU 얘기 나오면서 HBM 얘기가 엔비디아 HBM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이거에 관심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6개월에서 한 1년 동안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만 했던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 반도체 가격이거든요. 저게 낸드 가격입니다. 저게 낸드 가격인데 낸드가 지금 그 7월 달 이후에 7월 중순 이후에 벌써 한 5주, 6주 동안 연속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현물 가격은 아직 반등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현물 가격이라는 게 이게 고정거래 가격은 아직 반등을 안 해주고 있는데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게 현물 가격에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현물 가격 상승 요인에 따라서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D램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램 가격들도 낸드 가격보다는 좀 약했는데 D램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D램은 지금 여기 이제 D램 가격입니다. D램인데 D램도 최근 한 2주간 밑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동안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어렵고 판매가 좀 줄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요. 또 반도체는 사실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성수기입니다. 이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은 크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4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저 반도체 가격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 가격 그 포인트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그 시그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검정색이 그 2022년도고요. 그다음에 빨강색이 2023년도인데 사실 저게 수량이 아니라 가격 동향입니다. 가격이라는 얘기는 반도체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2개월 연속 반도체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SSD도 있고 LSI도 있고 뭐 DRA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반도체가 전년도의 호황기를 다시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4분기에 대한 기대치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반도체 제조사하고 그다음에 소모하고 뭐 소모재하고 반도체 장비하고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해줘야 되겠지만은 반도체 제조사는 아까 하이닉스 얘기해 주셨죠. 우리 김민재 의원님이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소재하고 장비 쪽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섹터를 볼 때 반도체 제조회사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렇게 스몰캡들이 우리가 반등 폭이 좀 크다는 걸 감안해주면은 소재 쪽하고 장비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자료까지 같이 보여주시니까 반도체 접근 굉장히 유효할 것 같네요. 반도체 가격 반등세 보이고 있고 또 수출도 반등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김민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나 급등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밤에 살펴봐야겠지만 당장 우리 시장에서는 11일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도 나옵니다. 이런 일정도 잘 챙겨보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님. 네, 위원님 최근에 테마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쪽을 좀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까요? 일단은 저도 사실 반도체가 지금 현재 이제 10월 달을 장에서는 제일 좋을 거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승부사에서도 반도체 쪽을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박영훈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는 반도체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로봇이나 AI 쪽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에코프라든지 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반등을 정확하게 아직 시도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좀 반도체보다 좀 늦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 AI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가 사실 반도체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의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장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반등을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미국장이 마감이 된 다음에 전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이 악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이 상승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도체를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뭐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AI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즉 반도체와 AI는 이제 서로 엮이고 엮이는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같은 경우는 또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산업이 각 섹터가 한 3가지 섹터가 지금 거의 맞물려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괜찮으면 AI도 조금씩 힘을 받을 거고, AI도 힘을 받으면 로봇도 사실상 힘을 좀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반도체, AI, 로봇 다 괜찮지만 일단은 저는 로봇을 여전히 계속 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한국의 뭐 삼성 또는 LG, 뭐 하나,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속 밝혀주고 있고, 한국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2차전지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AI랑 사실상 로봇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AI 종목들이 골고루 다 올라가기보다는 일부 종목만 올라갔다면, 로봇주들은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한다거나 아니면 유진 로봇이라든지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좀 군집을 이루면서 테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면서 대부분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지만 로봇이 그나마 제일 잘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버팀을 통해서 일단 로봇 섹터는 충분히 누군가가 관리해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 성장성이 제일 좋은 쪽은 로봇, AI, 반도체 이 세 가지 섹터는 물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재 위원은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두고 로봇과 AI 섹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중장기로 봐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그 사이에 종목 상담이 연휴인데도 정말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화는 02786-1022 또는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00번 또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기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세요. 네, 지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시길래 지금 연휴에도 전화 주셨어요? 예, SK 하이닉스입니다. 대형주 들고 계시네요. SK 하이닉스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예, 85,000원요. 85,000원이요? 예, 예. 와, 매수 정말 잘하셨네요. 부럽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80%입니다. 비중만 봐서는 되게 큰 비중인데 수익권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청자분의 행복한 고민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네, 수익을 감사합니다. 챙겨야 되는지 자세하게 챙겨드릴게요. 예. 네, 박영호 위원님. 네, 안 그래도 반도체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할까요? 요거 저 매입하신 때가 올해 매입하셨는지 아니면 한 2년 전에 하셨는지 언제쯤 하셨습니까? 예, 여보세요. 한 2년 전에 했는데 네. 15만 원 가도 안 팔았습니다. 예, 15만 원 거도 안 팔으셨으니까 지금 파실 예. 이유가 없으세요. 예. 반도체는 뭐 답답한지 않으니까 네, 들고 반도체는 가야죠. 예, 그동안에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뭐 예. 반도체가 지금 한 번에 다 이렇게 돌아서거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지는 못할 거예요. 아직도 예.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러한 그 시장이 말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2차 전지처럼 눈에 보이게 확대하고 있지는 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기대치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2차 전지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더 커지긴 하겠지만은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 쪽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최소한 반도체 시장이 지금보다도 50에서 100%는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다면은 최소한 여기서 한 50% 정도 올라가면 10한 7만 원 정도나 6만 원 정도 이제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고점에 15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그냥 이전에도 안 팔았는데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거나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올해는 이전 고점에 지난번 고점 15만 원, 16만 원대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할 거지만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앞으로 꼭 한 10개월 정도 더 들고 계셔가지고서 지금보다도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원래 전문가님인데 한 번 상담 받고 싶기를 내가 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습니까? 예. 예. 네, 시청자님. 얼마 정도나, 한 1년 정도 버티면 한 18만 원 정도 가겠습니까? 예, 내년 하반기 정도. 올해는 조금 반도체 가격이 워낙 싸서, 오르긴 오르겠지만은 실적이 눈에 띄게 막 좋아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반도체 시장이 지금보다도 50% 정도 더 커질 거예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 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내년 한 10월 정도, 그러니까는 1년 정도만 기다리신다면은 18만 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편안하게,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많이 공부합니다. 전략 잘 들으셨죠? 18만 원 정도까지 잘 버티시면서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T3.
T3요? 네. 오, T3.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2,060원에 2,060원. 비중은요? 25%나 된단 말이요. 오, 시청자님 T3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그게 종목이 저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고 그 애널리스트 말 듣고 샀는데 산 뒤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냥 손절하지 못한 게 아쉬워 죽겠어요. 어떻게 네, 해야 전화 될지.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 작년 네, 11월에 상장을 했네요. 실적이 네. 좋다는 말씀 듣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이번에 김미재 네네. 의원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손실폭이 좀 제법 있으셔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지금 사실 이 종목 자체가 게임 섹터다 보니까 수급을 좀 계속 잘 받는 섹터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게임주의 모멘텀은 항상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 얘기가 나오면 게임주가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주는데요. 아마 T3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는 좀 탄력있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T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로 물려있는 매물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2022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11월 달부터 겨우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제 1년 가까이 정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물려봤자 매물대가 1년 정도의 매물밖에 없지만 다른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장 기간이 길다 보니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워낙 많은 종목이라서 다른 종목의 게임보다는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분기 때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2년 6월 달과 3월 달에 요 시즌에 이제 분기 때 실적을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 데이터도 사실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을 보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뭐 방송에 나오는 추천주라고 할지라도 신규 상장주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접근하시기 좀 어려운 어렵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1395원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제일 저항이 좀 많이 쌓여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도 한 18% 가까운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종가는 1%로 마감이 됐고 한 17%가 밀려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8월 달과 9월 달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격이 한 1390원이 평균 가격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대에서 2달 가까이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 만에 올라오게 되면은 다 팔고 싶은 심리가 강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395원까지 갔을 때는 여기서 몇 번에 걸쳐서 물량수하고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모멘텀이 없고 또 5월달과 6월달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횡보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겹격이 매물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저가가 갱신이 됐지만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게 있어서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적어도 한 1,8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2,000원대라고 하신다면 사실상 가장 거래량도 많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손실 없이 빠져나온다는 관점보다는 1,800원에서 2,000원 사이 가격까지 들어주면 이때는 손실을 좀 보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00원만 올라와도 그냥 내가 털어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저기 돼서 못 털고 너무 있어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1,800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시청자님. 그 추후에 네, 네. 흐름 보시고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에 네. 맞춰서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도와드릴게요. 뒷번호 9497님, 라운텍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60원, 비중 30%,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지금 손실폭이 좀 되시네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죠? 네, 이번에 박영호 위원님. 가장 어려운 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신규 상장주는 지금 김민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재무제표나 뉴스나 이런 거를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우선으로 만들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다면은 보유나 매수가 가능하지만 수급이 떨어진다면은 매수를 유보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쉽다라는 얘기예요.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저항대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매수. 그다음에 지지선을 이탈할 때 매도. 이 두 가지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거든요.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과거의 그 역사적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지금 매수 금액대가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되신다고 하면은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금 이전에 구매를 하셨거든요.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뭐만 30% 이상 근 40% 정도 손실이 나신 구간인데 여기에서 매도 사인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VR하고 이거 마이크로 LED 쪽이 그 시장이 확산되지 않으면은 사실 좀 어려운데 최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VR이나 AR이나 이렇게 헤드셋을 만들면서 마이크로 LED를 지금 점점점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애플에서 워치를 만들 때도 마이크로 OLED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시장이 이제부터 확산이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메타에서 그 오큘러스 3를 만들면서 다시 마이크로 LED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9,000원 이상 그동 된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반등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서 추세를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이번에 종목은 두산입니다. 매수가는 98,000원, 비중은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위원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래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사실상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로봇주는 몰라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분사가 되게 됐을 때는 예전에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분산되면서 이제 카카오 주가가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상장 기대감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두산에 있었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치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와 달리 두산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좀 빠져나간 부분을 감가상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성장을 하고 아니면 기업이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지주사가 분명히 또 그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마냥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한 번 정도만 음봉 더 나오면 된다라고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두산의 주가가 빠졌지만 각각의 기업마다의 적정 가치라는 게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21년, 22년, 2023년을 놓고 봤을 때 웬만해서는 이 84,000원대를 항상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잠깐 깨고 내려갔을 때는 바로 작년에 이제 증시가 워낙 안 좋았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워낙 안 좋았을 때를 제외하면 두산은 어떤 이슈가 있어도 결국 84,000원 지켜주었던 종목이다라는 걸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내려왔을 때 팔기보다는 오히려 한 번 정도만 더 내려오게 됐을 때에는 이제 그래도 반등을 꾀하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반도체가 가장 일단은 10월 달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반도체와 맞물리면서 AR인지 로봇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산의 차트를 보셨을 때도 이제 사실상 빠지게 됐을 때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로봇주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저가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루 정도만 더 빠지면 이제 반등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계좌상에서 수익률이 낮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가격 저항을 받습니다. 즉 8만 원대에서 이제 10만 원대, 즉 만 원대에서 단위가 바뀌는 10만 원대 가까이 올라갈 때는 또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98,000원이 매수가시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리대에서는 일단 손실 없이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흐름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보다는 다른 로봇주로 편입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하나오션.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 예. 매수가는요? 47,000원에 20%. 매수가 좀 높네요. 언제쯤 예.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구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중 20%. 네,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영우 네. 의원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저기 그 금액이 잘 안 맞춰서요. 지금 47,000원이라고 하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보고 있는 것과 조금 좀 다른가요? 한화 오션이 맞죠? 예. 예. 글쎄, 제가 보고 있는 게 한데 했으면은 한 7월 달에 매매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아주 그때쯤. 예. 예, 그때쯤 하셨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예. 보여드리면은 이게 금방 거기가 고점이었었다라는 걸 금방 아실 텐데 주봉을 항상 보면은 주봉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금액대가 있죠. 예, 반등하기 예. 시작한 금액대가 있는데 이 금액대에서 그다음에 2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을 올라가서 지금 올라갔거든요. 이런 대형주들이 100% 이상 가면은 조금 좀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었었는데 하나로 인수가 되면서 이때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실적은 안 좋습니다. 실적은 안 좋은데 한화로 바뀌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자본 리스크, 그다음에 영업 리스크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은 거기에 뒤따르지 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적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니까 저는 만약에 내려온다면 25,000원 부근 내려오면은 저는 조금 더 사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팔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금액이거든요. 고점에서 예. 사서 조금 더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내려온다고 팔으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고요. 저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이전에 했었던 여기 2만 원이나 25,000원 요 정도 온다면은 한번 10% 정도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때 오더라도 시장이 막 급락하거나 시장이 안 좋거나 해서 내려갈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이런 우리 기회를 MTN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하셔가지고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25,000원 이하는 잘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2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좋은 전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장기적으로 가져갈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잠수함하고 그다음에 SMR하고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게 반영돼서 오르기에는 이전 고점 돌파하려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카타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주를 받으면은 아마 제가 봐서는 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줄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내년 올해 하반기 지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목표가 부근 오신다면은 그때 내가 팔 건지 아니면 그때 갖고 있을 건지 다시 한번 전략을 우리 MTN에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크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대응하시면서 손실 크게 빠르게 줄이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너무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창 한번 열어볼게요. 네, 닉네임 선자님이 CIS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200원, 비중은 25%라고 하네요. 김민재 위원님. 네, 19,000원에서 물타기를 해서 매수가가 16,200원이 되신 거래요. 손절하고 반도체로 교체해야 될까요? 추가 질문도 주셨거든요. 일단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모든 방송에서 항상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설령 그게 정말 잡주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손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빠진 상태에서 손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결국 내가 산 자리가 거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반등을 받고 이 종목의 탄력성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시는데 사실상 CI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차전지에서는 굉장히 좀 이름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데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굉장히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즉 기업은 충분히 괜찮지만 주가는 지금 사실상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IS도 충분히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 11,000원대가 웬만하면 깨지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11,000원대가 사실상 이 하락의 추세선을 좀 지켜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11,000원대만 깨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추세가 지금 저항과 지지가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좀 깨지다 보니까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려오게 됐을 때는 또다시 한번 지난번에 찍었던 12월 달에 찍었었던 저점에서 또다시 매수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 지금 보게 됐을 때 하단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다라고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사도 우량한 회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반등을 받게 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0원과 12,000원대가 사실상 중요 추세선을 지켜줬어야 되는 자리다 보니 여기서는 조금씩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딱 이제 이런 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돼서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받았는데 이러한 매물대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런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셔서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매수가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손절이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12,000원대까지 일단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까지 왔을 때 이제 또다시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 해당 시기에 증시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또는 어떤 섹터들이 잘 괜찮은지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무턱대고 손절을 하셔봤자 지금 뭐 증시에 들어갔을 때 손실을 보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의 손절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기다리셔서 12,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가격대까지 왔을 때는 이제 한번 손절을 해서 교체할지 한번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량한 회사인 만큼 잘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돌아갈게요. 끝번호 5728님이 오비고 고민이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3,300원의 비중이 25%. 이 종목 등락이 심한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박영호 위원님. 네, 매수가 보니까 올해 4월 이후로는 계속 지금 손실권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직전 거래일에 이 종목이 11%나 올랐네요. 이 종목을 기대할 거는 일단은 네. 자율주행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는 우리가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연계적인 그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자동차와 연계하는 이런 커넥티드 카의 그 디스플레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전에 한창 시장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실적이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채택을 하려면은 자동차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드 카드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서 하락보다는 조금 반등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11월 달에 레벨 3를 완벽하게 주행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되면은 자율주행과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커넥티드 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해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13,000원 매수가 부분까지는 이런 이슈가 살아있다면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보유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요. 부탁드릴 거는 그동안에 너무나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 매수가 부근 오면은 일단은 물량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세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을 더 내겠다고 했다가 또 내려오면은 또 1년, 2년 들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 권해드리고요. 매수가 부근 오면은 일단 비중 좀 축소하면서 추세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자율주행차 이슈로 금요일에도 급등이 나왔으니까 빨리 더 크게 시세를 내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DR택이고요. 매수가는 6,460원. 비중 이거 실한가요? 너무 많이 담으셨어요. 100%.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김민재 위원님.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력들이 돈 쓴 종목들은 그나마 시장 대비 주가 관리 잘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R텍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지지도 잘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대비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셨다가 단 비중이 100%라서 어느 정도 구간이 올라왔을 때는 비중 좀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DR텍에서 중요 가격대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5,215원과 4,660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5,215원대에서 무려 한 5거래일 가까이 지지를 받으면서
과거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주가 관리는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릴지라도 4,660원 요 자리 때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올라가면 이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줄이셔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는 6,000원과 6,300원 가격대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고점대 영역인데 주가가 빠졌다.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가격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기만 기다릴 겁니다.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있고 전쟁 이슈도 있는데 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 6,000원과 6,300원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거의 매수가 근접한 수준이면 약간 손실이실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물론 반등에 가깝지만 한 종목을 100%를 묶어놓고 계시면 이 종목이 수익이 안 나면 계좌에 수익이 안 나시고요. 손실이 나면 또 어마어마하게 나시기 때문에 비중 관리 차원에서는 일단은 6,300원, 6,000원 사이에서는 비중 한 절반 이상은 줄여내셔서 포트당 한 종목당 한 20%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비중이 커서 고민이 너무 걱정이 되지만 시청자분 다음부터는 비중 좀 적당히 조금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많이 받아봤는데 얼마나 시장이 어려운 건지 잘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손실권이어서 여기서 잠시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만한 유망주를 한번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나 이번에 박영호 위원님. 네,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이 당장 내일장부터 어떤 종목을 좀 관심권에 담아두면 좋을까요? 내일장이라고 얘기한 단기적으로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조금- 하반기 그럼?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종목이 만약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매출이 좀 일어난다면은 현재 가치보다도 최소한 2배, 100%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바로 그 반도체 우리가 레이저 그 장비를 생산하는 레이저 셀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용 디스플레이용 그 면광의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데 세계 최초 이제 300mm 면광원이라 해서 이렇게 레이저를 한 스폿이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회사도 하고 있지만은 이 회사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뭐냐면 HBM용 그 레이저용 그 접착기 우리가 본딩이라고 하는데 LCB라고 합니다. 레이저 컴프레스드 본딩. 여러분도 TCB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 TCB가 주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TCB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한 장 적정을 시키면서 열로 가압을 해서 누르는 건데 이 LCB라고 하는 것은 웨이퍼를 8장을 한꺼번에 놓고서 그다음에 위에서 레이저로 가압을 시키면서 레이저로 한 번에 우리가 이제 본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생산성 이런 거에 비해서는 기존 TCB 장비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한 2년에서 3년 동안 굴지의 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하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경험 다 가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LCB 장비가 글로벌 그 반도체 회사에 납품이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TCB 우리가 얘기하는 그 템퍼레이처 컴프레스드 그 본딩 그 열로 하는 본딩 장비보다는 앞으로는 모든 장비가 이 LCB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성이 상당히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그동안의 레퍼런스도 많이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회사다. 만약에 LCB가 반도체 회사들 전 세계 글로벌 회사에 납품이 된다면은 이 회사의 성장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레이저셀 LCB 관련 장비, 레이저 관련 장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지금 레이저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직전 거래일 종가는 11,670원 형성. 예, 11,670원인데 네. 요거 1차적인 목표가는요. 한 16,000원 정도. 이전 고점 부근 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지 이탈가는 한 10,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는데 시장이 어렵다 그러면은 힘들겠지만은 이 회사가 올 하반기부터 매출 하는 그런 계약이라는 게 체결된다면은 이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강조하셨는데 장비단에서 레이저셀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전고점 부근 1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님. 네, 위원님은 로봇과 AI 안에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일단은 로봇 쪽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명은 SBB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10월달 지금 현재 들어왔을 때 아직 주도 수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만 그래도 시장이 계속 빠지는 가운데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좀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모멘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어링이라든지 반도체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SB테크의 제가 가장 강점으로 보는 부분은 감속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SPG라든지 아니면 해성TPC 그리고 SBB테크 같은 경우가 바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로봇에는 이 관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감속기가 꼭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상장된 회사가 몇몇 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기업에서 계속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지금같이 지수가 계속 빠지면서 내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최근에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공포스럽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투매가 나오거나 손절을 치는 이유는 이 종목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AI라든지 반도체 로봇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려도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장성이라는 게 뒷받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지지와 저항이 좀 잡혔었던 그리고 장대 연봉이 나오기 전가격이었던 47,500원대가 제일 저항이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5월달도 그렇고 6월달도 그렇고 지금 뭐 8월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 하면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지금 또다시 돌파가 안 됐을 때에는 계속 47,500원 저항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7,500원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3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32,500원에다가 제가 선 하나 더 그어놨는데 32,500원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 종목이 상장한 뒤로 제일 나왔던 가격 수준이 33,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사실상 깨고 내려갈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두산도 조금만 더 빠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은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씩 더 빠지고 내려갈 때가 오히려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 47,500원, 손절가 32,000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직까지 한 번 더 빠져야 되는 구간이 남았기 때문에 분할로 손절가가 가까운 자리에서 잡으시는 게 가장 매수가는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들 최근에 좀 조정이 이어져서 가슴이 아픈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SBB테크 목표가는 47,500원, 손절가 32,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두 분의 유망주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그 공개 방송은 사실 그 스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형주들 중에서 우리가 10월 이후에 봐야 될 업종군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스몰캡안에서. 예, 스몰캡에서. 네. 근데 시장 상태가 안 좋아서 우선 불안감부터 덜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오셔가지고서 다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선정해 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서 좀 푸근하게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님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걱정이 좀 많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빠져봤자 얼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2년 동안 아주 천천히 베이비 스텝으로 내렸어도 경기 침체가 왔는데 1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렸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즉 이제는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경기 침체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횡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들이 베팅을 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횡보장이 되는데 그 횡보장의 박스권 하단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을 무방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에 진행됩니다. 9시에 꼭 들어오시고 양쪽 다 매력이 다르니까 다 가졌다가 성향에 맞는 곳에 정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